네, 우리 예배여서 로마서를 정했는데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래도 읽을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이게 근데 묘하게 변화의 반복 내용이 맞아서 갖고 왔고요. 이제 그 일종의 그 사실 이렇게 35분 안에 뭔가가 다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최대한 남수단 이야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트라우마 치료한 이야기도 들어가야 돼서 남수단 이야기 한 10분, 트라우마 치료 이야기 한 25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분열 분석이라는 개념은 한 사람이 하나의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정체성이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저의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의 모습은 못 보셨죠? 일단 저의 선교사 시절 모습을 잠깐 보고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권유셉 선교사입니다. 이건 남수단에서 인사드립니다. 정말로 이 먼 길까지 우리 정탐팀이 와주셔서 너무 많이 감동했고요. 또 보내주시는 기도와 그 후원들에 정말 큰 감동을 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파죽에서 강범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그 파죽에 교회들도 더 늘어나고 또 새로운 새 가정의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더 들어오게 돼서 저희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부르족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곳 부르족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저희들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은 저희들이 물이 없어서 강물 마시고 살고 그 파족이라는 곳 위치가 정글이었기 때문에 뱀도 전갈도 매일 만나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는 그 부르족 근처에는 한 1시간 거리에 토리시라고 하는 그런 작은 물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형성돼 있어서 저희가 생활은 이제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르족 안에 5개의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부르족 안에 있는 5개의 마을 중에 첫 번째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복음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여건이 되시면 종종 놀러 오셔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 이제 여러 개의 정체성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의 정체성으로 좀 몰입하려다 보니까 심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제가 치료에 사용한 분열 분석의 기초 개념이에요.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들어간 부르족이라는 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그 파파야 나무 나뭇잎으로 지붕을 덮고요. 그 안쪽에는 소똥하고 진흙을 이겨서 만든 벽으로 이제 집을 짓고 사는 마을이었고 부족민들은 다 합치면 9,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 9,000명이 되는 마을이 7개의 그 부족이 7개의 마을로 나눠져 있고 저희는 그 첫 번째 그 무타름이라고 하는 마을을 들어가서 처음에 교회를 세우고 성공적으로 세워져서 두 번째 로우드라고 하는 그 마을로 이제 두 번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도중에 전쟁이 나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원래는 선교사는 한 4년 정도 이제 그냥 그 지역 언어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선교사들은 4년 반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지역을 배우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안식년 1년 동안 나왔다가 두 번째 텀 들어갈 때부터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저는 그 4년 텀을 좀 여유롭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바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래서 이게 전해지겠나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저희 외국인이 들어간 적이 없는 마을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막 저희를 보고 얼굴 하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귀신인 줄 알고 와 막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고 막 이랬었어요. 제가 한 7년쯤 전에 한번 보고를 했어요. 꼭 간단히 요약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들으신 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하가 어떻게 이 마을에 접근할까 고민하다가
예아가 이제 사탕을 들고 저희는 어른이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으니까 애들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마을이었던 거죠. 이렇게 공격을 하지 않고 도망을 갔으니까. 예아가 이제 사탕을 들고 가서 애들한테 사탕을 나눠주니까 사탕이 뭔지는 아니까 그 먹으면서 맛있으니까 이제 예아랑 애들이 먼저 친해지고 위험 인물이 아니구나 파악이 되니까 이제 어른들도 친해지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요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예배 현장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뭐 4명 5명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가 그 저희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지 아예 예측 상상을 못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여기 학교가 없어요. 수도도 전기도 없고 학교도 없는데 학교가 없다 보니까 뭐 배우는 게 없고 얘네가 배우는 건 이제 아버지의 직업, 사냥꾼 아버지한테는 사냥, 농사꾼 아버지한테는 농사, 낚시꾼 아버지한테는 낚시 이걸 배우는 게 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지들끼리 알아서 이제 가서 봤더니 이런 거죠. 뭐 지나가던 애들한테 야, 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아? 이렇게 이제 좀 잘난 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산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 모르는 걸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전파가 되면서 복음이 전해졌고 아까 그때 그 정도 인원에서 더 불어서 이 정도가 됐을 때 저희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처음 그 정도 인원은 나무 그늘 밑에서 예배가 가능했는데 저기 온도가 한 45도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니까 나무 그늘 아래로 모일 수 있는 그 숫자가 아니어서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을 때 이제 저는 한 200명, 150명에서 200명 정도 수용할 정도면 될 것 같다. 지금 전체 부족민이 9,000명 중에 그 무타름이라는 마을이 한 1,5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1,500명 중에 10분의 1 정도 교회 오지 않겠냐. 그러면 맥시멈 150명 잡고 그 정도 크기로 짓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야 1,000명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짓자 이랬는데 제가 이제 추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네들의 이제 이런 공사 실력이 그 정도까지 안 되고 한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는 짓겠다 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지어졌어요. 여기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데고 저 철근 위에 있는 지붕만 우간다에서 저희가 사왔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 대나무 이런 거 꺾어서 그 현지인들이 다 만든 거예요. 현지인들이 저희가 뭐 이렇게 외부에서 뭐 일꾼을 불러오고 이런 게 아니고 현지인들이 자기들이 직접 다 나서서 나무를 뭐 이렇게 되게 정교하거든요. 그 전 장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나무가 되게 정교하잖아요. 이제 파파야 나무 자른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저희는 막 톱으로 썰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리고 판가라는 칼이 있어요. 칼로 쳐서 만든 나무들이에요. 저게 엄청 실력이 좋아요. 기가 막히게 저런 거를 만들어서 넘겨주세요. 이런 교회가 지어졌고요. 넘겨주세요. 네, 간판도 이렇게 무타름 장로교 이렇게 썼고요. 넘겨주세요. 이만큼이 모였어요. 이제 안에서 뭐 이거 지금은 처음에는 이게 아이들 어른 합쳐서 이 정도 됐는데 나중에 너무 많아져서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를 따로 나눠서 각각 2개로 나눠도 양쪽이 2번의 예배가 다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그 진행이 됐죠. 넘겨주세요. 나 이거 그때 보여드린 건데 한번 보세요. 한 3분 정도 돼요. Exalting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입니다. There is no one like Him. 주님 같은 분은 없네라는 뜻의 찬양입니다. Amen.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아바 내 아버지 주님 같은 분은 없네. Oh, abutay ang pisama, makita
nizeyta Baba alfisama mafita nizeyta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매주 이런 식의 예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제 책에 나오는 그 요셉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원래 얘네들은 이름을 그냥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주변 환경을 보고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말라리아, 기근, 가난, 전쟁, 할머니의 죽음, 엄마의 죽음 이런 게 이제 애들 이름이에요. 슬픔 이런 것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주변 상황들을 보고 그냥 이름을 짓는데 이 친구가 이제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름이 뭐야? 그리고 기도해 주려고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제 막 웃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왜 또 이상한 이름이야?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아주 뜻깊은 아이고 원래는 이제 이 아이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때 세례를 유아 세례를 주기로 했는데 그걸 못 주고 나왔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많이 마음에 남는 아이고요. 마지막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이 엄마가 데리고 와서 얘 좀 한국에 데리고 가라 이렇게 부탁도 했는데 못 데려가고 좀 이렇게 거절을 해서 마음에 되게 많이 남는 아이입니다. 넘겨주세요. 뭐 이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이제 얘야 잘할 때 거기서 잘할 때 모습이고요. 공기하는 거예요 공기.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놀면서 자랐고요. 넘겨주시죠.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그냥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고 그 아프리카 전쟁이 되게 무서워요. 뭐 화살도 총만 쏘는 건 아니거든요. 판가라는 큰 칼도 들고 싸우고 화살도 쏘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포탄 떨어져 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눈앞에서 사륙 현장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전쟁이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 인구 중에 이번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그 유엔에서 낸 공식 통계가 7만 명이라고 하고요. 내부에서는 2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이제 발표를 내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전체 인구가 900만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7만 명, 20만 명 정도 되는 수명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족에서도 한 300명 정도 죽은 걸로 추산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 또 이제 몇십 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전쟁이 발발 후에 저는 전쟁 발발 첫날에 바로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책에 써 있듯이 제 아내가 그 부족민들이 어떤 대한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렇게 해서 좀 딜레이가 좀 됐죠. 그리고 저도 약간 선교사 혹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예배 드렸는데 전쟁이 났어요. 저 혼자 도망간 거죠. 약간 그런 그림인 거예요. 저희 인식 속에서는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아이 그건 그 사람들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인식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혼자 도망 나온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하의 영화도 전에 한번 상영을 했죠. 영화로운 자금. 그때도 예하도 그런 비슷한 그 멘트를 거기서 쓰는데 한국에서 뭐 일이 잘 되고 행복할 때마다 이제 이 현장들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가 두고 온 사람들. 이제 이런 게 또 트라우마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작동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트라우마는 이제 그 강렬한 감각 자극이 우리 뇌에 남아서 그 공포 반응이 과거의 것인데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로 재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라우마의 증상 중에 하나를 침투적 재경험이라고 해요. 트라우마에는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침투적 재경험 그리고 회피 그리고 과각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한테는 이제 침투적 재경험이 물론 이 세 개가 조금씩은 다 있었는데 침투적 재경험이 왔었고 아주 그 당시에 있었던 강렬한 감각 자극 특히 이제 후각으로 오는 그 피냄새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한국에 와서 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몇 개월 지나고 어느 날 혜윤이도 있었어요 그 자리에. 혜윤이랑 예아랑 아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핫소스에서 피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피 비린내, 그냥 피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피 냄새, 그 피 비린내가 확 나면서 도저히 이거 먹을 수가 없어서 그때 피자를 먹다가 핫소스가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 가서 막 구토하고 이제 그게 시작이었죠. 그게 시작이었고 그 뒤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었고요. 그 전에는 그 환촉, 제 피부에 이제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 근데 이건 환촉은 벌레 기어다니는 느낌은 전쟁 경험을 안 한 사람들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실제로도. 근데 이제 저는 특히 여기서 구데기가 나오는 그 망상이죠, 일종의 감각이 이제 구데기가 막 뚫고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거울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고. 혹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2018년 정도에 17년, 18년 때 설교하다가 여기를 계속 긁는 장면들이 잘 보면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는 이제 느끼는 거죠. 아, 시작됐다. 그러면서 이게 빨리 이거 치우고 설교하는데 또 자꾸 나와서 이거 치우고 이렇게 치우는 장면이 그 환각, 그 환촉 때문에 이제 발생했던 이제 그런 거였고, 이제 그게 단순히 그냥 감각만 재경험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무엇인가가 엮여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강렬함으로 그때의 감각도 같이 끌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저한테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감정은 이제 죄책감이었고, 그게 이런 현상들로 이제 등장을 했던 거죠. 그런 그런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 중요한 뇌 작동이 뭐가 있냐면, 저기 배회측 전전두엽이라고 주황색 부분이 있어요. 저게 시간성을 관할하는 뇌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성을 관할하는 뇌고, 저 내측 전전두엽이라고 파란색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 있는데 저게 나를 인식하는 뇌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하는 뇌와 그 시간을 관할하는 뇌가 접촉점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저긴 안 나와 있는데 가운데 시상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뭔가를 딱 결정하는 지휘관 역할을 하는 데인데요. 그 시상하고 배회측 전전두엽이 작동을 잘 안 해요. 트라우마가 오면 그게 작동을 잘 안 하니까 과거의 감각들이 과거를 회상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 그 감각 자체와 감정이, 그때의 스트레스, 그때의 감각, 그때의 감정,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 침투를 해서 지금 다시 이제 살려내는 그런 게 이제 트라우마적 증상이고,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배회측 전전두엽과 내측 전전두엽 그리고 시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지 그게 이제 트라우마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원활하게 작동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자기 수용성 감각, 저게 없다는 건 자기 수용성 감각이라는 게 붕괴된 건데요. 그 자기 수용성 감각이 뭐냐면 내가 나라는 걸 인식하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용성 감각이 언제 제일 활발하냐면 거울 볼 때 나라는 걸 인식하잖아요. 외면적으로. 그래서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자기 수용성 감각이 뛰어나요. 그래서 거울 보고 자주 이제 예쁜 짓 많이 하면, 그리고 이제 거울 보고 자기 칭찬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자기 수용성 감각을 높이는데 되게 좋은 작업이고요. 자기에 대한 일기 쓰고 이런 것도 이제 자기 수용성 감각을 높이는데 좋은 작업이 됩니다. 근데 그 자기 수용성 감각을 제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저기 선피질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저 대부분의 감정이나 감각 정보들은 저 선피질을 통해서 내측 전전두엽과 배회측 전전두엽으로 가거든요. 자기 수용성 감각이 선피질이라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건데, 저 선피질은 뭐냐면 타인을 인식하는 그 뇌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 기능이 저 선피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성 기능으로 타인과의 접촉들이 원활해야 자기 수용성 감각이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집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자기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접촉이 있고 타인을 통해서 나를 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야 오히려 자기 수용성 감각이 높아지고 자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 치료에서 지금 제일 그 미지의 영역 가운데 하나가 오히려 조현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에요. 혼자만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선피질도 약화돼 있고 자기 수용성 감각이나 내측 전전두엽 같은, 배회측 전전두엽 같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통로들이 이제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변화를 만들기가 좀 어렵죠. 결국은 이제 트라우마를 치료하려면 그 시상이라고 하는 곳, 배회측 전전두엽, 내측 전전두엽, 선피질이라고 하는 데를 만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시간을 재정립하고, 그리고
그 타인들과의 접촉들을 통한 지지 체계, 자기를 볼 수 있는 타인들을 거울 삼아 자기를 보고 타인으로부터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면 이 기능들을 다시 활발하게 할 수 있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는 결국은 트라우마뿐만이 아니라 사실 불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이게 인지심리학이나 정서중심 치료나 이런 데서 정신 분석이나 이런 데서 정의 내리는 것과 조금 달라요. 결과적으로 만나기는 하지만 분열 분석적인 정의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 특히 트라우마나 불안에 대한 문제들은 몰입된 세계 때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뭔가 하나에만 계속 몰입해서 그것만 계속 몰입된 신경을 쓰고 나머지 뇌가 전부 그것만 계속 관심 갖게 만드는 게 트라우마나 불안을 형성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분열 분석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증상이 편집증이에요. 편집증은 보통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좀 개념화를 하죠. 그래서 모든 정보를 다 아내나 남편이 바람핀다고 의심하는 데 갖다 써요. 제가 이제 그 편집증 치료를 그 한 내담자 중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런 대부분이 이런데요. 뭐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이 평소 같지 않고 부자연스러워서 그 분명히 안에 그 집 안에 남자를 숨겨놓은 거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 내가 확인하려고 들어가면 그때는 진짜 이혼 아니냐? 그러면 아내가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어질까봐 자기가 아내를 배려해서 나왔다. 그럼 못 보신 거네요. 못 봤지만 확실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정보들이 그리고 어느 날 하얀색 소나타가 지나갔는데 그 소나타가 지나간 이유가 뭐냐면 아내를 태운 바람난 남자다. 이런 식인 거죠. 지금 정보들은 제가 조금씩 왜곡을 했어요. 일부러 연구 동의를 받고 제 논문에도 써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밝혀도 되는 대상이긴 한데 그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못 하고 그래도 조금씩 변경은 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간 차가 저기 내 아내와 그 남자가 타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정보들을 그 하나로 전부 집착해서 이제 몰입해서 갖고 오는 걸 편집증, 그러니까 의처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편집증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하나에 몰입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게 몰입해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한 해석으로 모든 걸 다 몰입해서 해석하는 그런 증상을 편집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편집증이 갖고 오는 건 대부분의 망상이고요. 그리고 이 분열 분석을 만든 가타리는 여기까지는 이제 의학적인 정리고요. 의학적인 정리고 분열 분석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어떻게까지 해석을 하냐면 편집증은 민주주의에 몰입된 사람도 편집증이라고 봐요. 자본주의에 몰입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다 사람들이 대부분 다 편집증적 경향을 갖고 살아간다고 봐요. 왜냐? 다 돈 벌기 위해서 모든 걸 소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의심하듯이 거기에 모든 정보를 몰아넣듯이 이 자본,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삶의 에너지를 다 몰아넣는 지금 이 시대가 편집증적 시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제 자본주의와의 싸움, 자본주의가 이 시대 편집증과 신경증을 계속 양산해낼 것이다라고 하는 걸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자본주의 도래 이후에 신경증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을 나무형 사고를 한다고 해요. 나무는 뿌리가 하나죠. 그래서 하나의 원인, 하나의 목적, 하나의 결과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고 제가 딱 그랬죠. 저는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선교사라는 정체성이 유일한 저의 정체성이었던 거고 거기서 벗어난 다른 정체성은 인정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감정은 죄책감이라고 한 하나의 몰입된 감정. 근데 감정도 죄책감만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제 다양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하나의 몰입된 감정. 이렇게 뭔가 하나의 몰입된 상태로 트라우마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몰입됐던 감각이 지금 자꾸 침투를 하니까 그게 마치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 내 오늘의 주인공이 되듯이 그게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니까 그 장면으로 모든 게 다 몰입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체하고 그걸 분열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었어요. 넘겨주세요. 또 이런 상태를 이렇게 분열돼 있고 다 연결 접속되고 유일한 하나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고 존재하고 있다. 죄책감만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이런 여러 감정들이 있다. 그리고 과거의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선교사만이 아니라 목사, 아빠, 남편, 친구 이런 여러 정체성들이 있다. 이렇게 다양하게 분열된 정체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리좀이라고 하는 개념이. 리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감자나 고구마처럼 서로 연결돼 있고 우리 우리 교회의 그림 중에 하나가 담쟁이잖아요. 담쟁이는 완전한 리좀은 아니고 이제 반 리좀 정도 돼요. 그러니까 리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서로 다 연결돼 있어서 다 하나지만 여럿인 그런 구조를 리좀이라고 하는데 이게 분열 분석은 이 리좀적 방향성이 그 치료적 방향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몰입돼 있는 그거를 잘게 쪼개서 다 분열시켜요. 몰입돼 있는 걸. 뭐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앞에서 몰입된 현상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과거에 대해서 예측할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이유는 과거의 하나의 어떤 사건 때문이야. 혹은 한 명의 누군가 한 사람 때문이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내가 사업에 지금 실패를 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한 이유는 그 친구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건 누구 때문이야. 한 사람 때문이야. 내가 사업에 실패한 건 어떤 한 사건 때문이야. 그래서 그거에만 몰입돼서 하나의 원인으로만 계속 찾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편집증적 증상이라고 이제 분열 분석은 바라보고요. 근데 잘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원인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엄청나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배치들과 원인들이 있었죠. 이걸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로 가는 것도 지금 난 이러니까 미래는 이럴 거야라고 하나의 길만을 제시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의 길만을 제시하니까 그 오직 하나의 길만 상상하기 때문에 이 빠져나갈 수 없는 암울함과 불안이 안에서 작동하는 건데, 그래서 다양한 길이 있고 분열된 미래, 아주 다양하고 많은 다양성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들도 이제 치료적 작업으로 목표를 삼고 가는 거죠. 이렇게 욕망도 감정도 우울 하나가 아니라, 저의 경우 죄책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기쁨, 환희, 뭐 즐거움, 뭐 질투, 시기,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그 감정들 하나하나를 다 알아차리고 하나의 몰입된 감정을 깨주는 거예요. 분열된 나를 수용하고 그 분열된 나를 이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나를 만들어가는, 생성해가는 과정이 분열 분석의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거를 연결 접속을 이해시키는데 별자리를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사실 이 별 하나하나만 보면 다 각각의 별이죠. 각각의 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북두칠성 국자 모양을 북두칠성이라고 이름 짓고 그 그림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걸 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 우리 인생을 딱 점 찍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죠. 북두칠성이 7개의 별이 이렇게 국자 모양으로 찍혀 있잖아요. 이거 나머지 땡겨내고 요것만 사각형으로 볼 수 있잖아요. 북두칠성 앞에만. 그리고 이건 사각형 별 이럴 수도 있죠. 이게 별자리화예요.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내 인생의 별자리를, 내가 그 별자리 점들 실체들을, 분열된 실체들을, 분열된 별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별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별 모양을 세모로 만들 수도 있고 오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늘 보면 별이 많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그걸 국자 모양으로 정해놓고 저게 북두칠성이야 이렇게 해놓은 거지, 우리가 그걸 굳이 따라서 똑같이 반복해서 볼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별들 이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별자리화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내 미래나 내 과거나 나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나의 욕구나 욕망이나 감정들을 이어서, 혹은 사람과 주변의 상황과 이런 걸 이어서 내가 나의 정체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밝을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저에겐 되게 많은 내가 있거든요. 밝은 나도 있고 우울한 나도 있고 공격적인 나도 있고 방어적인 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나가 있어요. 저는 INFJ지만 늘 INFJ는 아니거든요. 어딘가에서는 ENTJ처럼 활동하기도 하고요. 또 어딘가에서는 ISTJ처럼 움직이기도 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주변 상황의 배치를 보고 내가 나에게 있는 어떤 실체들, 그 별들을 뽑아서 거기선 이걸로 구성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저를 보면 또 깜짝 놀라실걸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까 그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보고도 놀라셨죠. 친구들하고 저의 모습은 또 저만의 성자화, 별자리화를 또 해놨어요. 그런 걸 보고서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로 몰입하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거를 다 인정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 별자리화를 해서 어느 위치에서 뭐 집에서의 저를 보면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애교도 많이 부리고 막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도저히 목사로 인정할 수 없는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나름대로 그 위치와 배치에 따른 오직 나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 접속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보냐면 그 전 단계를 봐주시면요, 나의 그 분열된 각각의 분열된 나에 대한 나의 지지.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행동과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니까 아내가 저를 보면 좀 낯설지 않겠어요? 그래도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나의 지지, 그리고 나에 대한 주변의 지지, 나에 대한 사회적 지지, 이게 갖춰지면 그 아까 그 뇌 그림 보여드렸을 때의 그 배회직 전전두엽이나 시상이나 이런 영역들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중단되거나 약화됐던 기능들이 활발해지고, 이런 지지 체계들을 통해서 그 선피지라고 했던 데서 이제 사회 체계를 지지 체계를 통해서 그게 활발해지면 그게 곧 자기 수용성 감각을 확대시켜서 그 트라우마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뇌 기능을 갖는 거죠. 거기에 이제 나의 지지, 주변의 지지, 사회적 지지가 바탕이 되죠. 이제 요걸 하는 방법이 책에도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넘겨주시죠. 책에 기록된 것만 요거 말고도 분열 분석적이고 제가 적용했던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제일 많이 도움받았던 거가 요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분열적 글쓰기로 만나는 그 별자리 만들기인데, 시간이 좀 많으면 제가 직접 해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짧네요, 시간이. 금방 훅 가버리네요. 한번 지금 핸드폰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카카오톡을 열고 자기에게 보내는 거 있죠?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만 좀 간단히, 분열적 글쓰기 쓰는 방법 중에 더 자세한 분열적 글쓰기 쓰는 방법은 그 책에 있는데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작업만 한번 해볼게요. 자,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 10초 내로 5개만 빨리 적어주세요.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 10초 내로 5개만 적어보세요. 원래는 글쓰기를 하는 거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자, 적으셨으면 그 아버지 그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자랑스러운 아버지에 대한 단어 5개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런 아버지에 대한 단어 5개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거예요. 하나로 고정되지 않죠, 아버지가. 그리고 두 번째로 나에 대해서 떠올리면 떠오르는 단어, 나, 권요셉,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 5개만 빨리 적어보세요. 자, 뭘 썼는지는 안 물어볼게요. 뭘 썼는지 안 물어볼게요. 공통된 게 나오신 분 있나요? 그 둘 사이에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 나오신 분 있나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럴 거예요. 자, 이런 작업들을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들이 연결되는 지점들을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글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게 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 주변과 내 배치와 나에 대해서 그냥 막 써야 돼요. 근데 뭔가 고민하고 이러면 안 되고 떠오르는 대로 막 써야 돼요. 그냥 10분 안에 막 다 쓰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글들이 나오면 그 글들 중에서 공통되는 것들이나 서로 다른 같은 주제일 것 같은데 서로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연결 접속을 해서 또 하나의 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별자리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글을 쓰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하고 내 주변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열적 글쓰기의 간단한 소개예요. 이것도 저는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아, 내가 죄책감만이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이제 이해를 하게 됐죠.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이런 저는 항상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것만 가득했는데 이 작업을 하다가 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얼마나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감정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낼 수 있죠. 그렇게 나온 서사들이 내가 발견하지 못한 어떤 그런 서사들을 형성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상적 글쓰기라는 건데요. 이 가상적 글쓰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내 미래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그 불안이 높고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은 단 하나의 미래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걸 깨는 작업이에요. 그 가상적 글쓰기는 나의 미래 혹은 세계의 미래 무엇인가 그 미래에 대한 글을 쓰는데 한 개의 버전만 쓰지 않습니다. 수십 개의 버전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분열적 글쓰기는 나름 재밌거든요. 막 별자리 하다 보면 이상하고 신기한 게 막 튀어나와요. 이런 거 발견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데 가상적 글쓰기는 공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위주로 늘 사고하시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뭐 개발자나 이런 분들은 수학 선생님, 수학 교수님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공상이 많고 그 소설 쓰는 사람들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내담자들한테 해보니까 좀 직업적으로 개발자들이 제 내담자들 중에 이상하게 많아요. 근데 개발자들은 이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다른 게 안 떠오른대요. 내 미래는 그냥 또 일하다가 그냥 퇴근하고 결혼하고 늙으면 죽고 이거밖에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뭘 어떤 미래를 꿈꿔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가상적 글쓰기로 내 미래를 계속 상상해 보면 다양한 미래가 있구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면서 하나의 미래에 대한 몰입으로 지금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양한 선택들이 가능하다는 내 마음의 유동성이 생깁니다. 이때 이 작업이 어디에 좋으냐면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요즘에 되게 유행하죠. 우리 뇌의 생각의 경로를 만드는 게 시냅스예요. 시냅스라는 게 우리 뇌의 생각의 경로를 만드는데 그걸 다양하게 새로운 시냅스들을 형성해서 새로운 생각의 경로들을 만드는 작업을 이 가상적 글쓰기가 많이 돕습니다. 그래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걸 많이 활발하게 해주는 뇌기능에도 아주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가상적 글쓰기는 근데 현실적으로 써야 돼요. 코드가 가능하게 정말로 현실감 있게. 불가능한 미래는 슈퍼맨이 돼갖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런 건 안 되고 진짜로 현실 가능한 걸 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내가 쓴 가상적 글쓰기를 토대로 백캐스팅이라는 걸 합니다. 백캐스팅이 뭐냐면 그 미래를 중심으로 그 전 단계는 뭘까? 그 전 단계는 그래서 현재까지 끌고 오는 거야. 그럼 지금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미래가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서 이 다양한 미래들이 다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통찰하는 힘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가상적 글쓰기의 방식이고요. 재밌죠?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글 쓰는 게 힘든 사람들은 글 쓰는 게 지루하겠지만 좀 글 쓰는 게 괜찮은 사람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글쓰기를 한 거고 제 내담자들한테 할 때는 이거를 글만으로 안 하고 연극 치료로 해요. 앞에서 얘기하게 해요. 자, 우리 이제 30년 후로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30년 후에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쭉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자기를 참조한 자기 자원을 토대로 말하게 해요. 저는 슈퍼맨이 될 거고요. 지금 날 수 있어요? 지금 날 수 없으면 그때도 날 수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원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30년 뒤에 이런 걸 할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29년 뒤에는요. 28년 뒤에는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미래 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 끌고 오는 백캐스팅이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그러면 포캐스팅이라는 방식을 써서 가상적 글쓰기를 계속 쓰는데 지금 이걸 하면 미래가 그렇다는 걸 다시 한번 역으로 가져가 볼까요? 지금부터 30년 뒤까지의 어떤 계획들을 쭉 세워나가 봅니다. 이런 길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가능한 길이 10개, 20개, 30개 만들어지는 거죠. 그중에서 내가 지금 선택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계획들이 발생하겠죠. 이런 게 이제 가상적 글쓰기입니다. 자기 참조적 학원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자기 참조적 학원은 나를 참조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학원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어퍼메이션인데 어퍼메이션은 이제 긍정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긍정적 학원이라는 의미, 부정적인 건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참조해서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걸 자기 참조적 학원이라고 해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마이즈너 리피티션이라는 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유튜브에 텔레비도 나오고 한번 넘겨주실래요? 요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틀어지나요? 안 틀어지는군요. 한번 요 자기 참조적 학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랑 해보죠? 자기 참조적 학원은 상대에 대한 관찰과 나에 대한 관찰 두 개의 관찰을 다 길러내고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나에 대한 나의 지지, 나에 대한 주변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 가속성도 확보시키고 자기 수용성 감각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요거를 이제 가타리와 가타리의 후예들이 만든 방법을 동시대에 살았던 연극 연출가인 마이즈너라는 사람이 이거를 연극 연습 방법으로 연기 연습 방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지금은 되게 세계화된 연극 연습법이 되는데 원래 분열 분석에서 출발을 한 그 방식 심리 치료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예아를 데리고 마이크도 있으니까 마이크를 잡아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관찰을 해주는 거죠. 아주 초보적으로는 외부 관찰을 먼저 해요. 너는 지금 하얀 모자를 썼어. 그럼 맞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아는 맞아, 나는 하얀 모자를 썼어. 맞아, 나는 하얀 모자를 썼어. 그리고 나를 관찰해 주는 거예요. 요거 할 때는 보통 반말을 씁니다. 반말로. 아빠는 지금 손짓을 하고 있어. 맞아, 나는 지금 손짓을 했어. 요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너는 지금 피곤해. 맞아, 나는 지금 피곤해. 이렇게 해도 관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강도적 확언이라 그래서 조금 변형을 시키는 게 좋아요. 너는 지금 피곤해. 그러면 나를 참조해서 좀 변형시켜요. 맞아, 나는 어제 열심히 일해서 피곤해. 그래서 피곤하지만 즐거워. 이렇게 가도 돼요. 이런 어떤 변화들이 참조돼서 나오면 자기 수용성 감각들이 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 더 깊게도 들어가요. 너는 활발하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 알바에서? 활발하고 활발하고 맞아, 나는 ENFP라 활발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 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참조적 확언의 한 방식이고요. 이런 것들을 자주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사람들을 관찰하는 능력도 좀 생기죠. 청소년부에서는 이걸 한 3번 정도 했는데 처음엔 되게 쑥스러워하고 싫어하는데 하다 보면 걸리는 아주 기반한 어떤 기회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해요. 예를 들면 이제 하진이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진이 있나요 지금? 없죠. 하진이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어떤 애가 하진이 오빠는 똑똑해 이렇게 해준 거예요. 하진이 오빠는 생각이 많고 똑똑해. 그러니까 배시시 웃으면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맞아, 나는 생각이 많고 똑똑해.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도 확보가 되고 거기에 조금씩 변형도 시켜 나가다 보면 자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게 되죠. 이걸 그룹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룹으로도.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안 할게요. 서로 이제 그 청소년부에서는 그룹으로 하거든요. 그룹으로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돌려주고 하면 서로 다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찰과 긍정적인 확언들을 해주고 나도 나에 대해서 받아서 내가 나에 대해서 긍정적 확언하기는 어렵잖아요. 사람들한테 야, 나 똑똑해 이럴 수 없잖아요. 근데 뭐 누가 잘생겼어 해줘야 해주는 거지. 나 진짜 겁나 잘생겼거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 참조적 확언들의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용성 감각과 신경 가소성들이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배회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이 움직이고 작동을 하니까 이런 영향들이 이제 트라우마를 완화시키고 하나의 몰입된 생각들을 좀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나에 대한 자아상이 부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그 그림이 부정적이었던 것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고 분열되고 그런 것들을 손에 잡히고 계산이 가능해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방식들을 취하는 겁니다. 책을 보면 이런 내용들도 대체로 다 정리가 돼 있고요. 자기 참조적 확언은 거울 보고도 자기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거울 보고 넌 오늘 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도 다 일종의 자기 참조적 확언인 거고요. 일기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중요한 건 차이를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매일 똑같이 넌 예뻐, 넌 예뻐, 넌 예뻐 이렇게만 하면 큰 의미는 없고 차이를 만들어서 새로운 발견들을 계속 해야 돼요. 어제는 눈이 이뻤으면 오늘 코도 이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뭐 발견할 수가 없으면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발견을 해주고요. 자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 혹은 타자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신경 가소성과 자기수용성 감각들을 좀 활발하게 해서 좀 그 배회측 전전두엽이나 시상 같은 그 뇌 기능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되고 그게 이제 트라우마나 하나의 몰입된 생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시간이 좀 생각보다 가긴 했는데 많이 오버하지 않았죠?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질문. 네. 질문 서슴없이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네.
자기 합리화가 나쁜가요? 네, 자기 합리화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기 합리화로 내가 만약에 그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자기 합리화는 좋을 수 있죠. 자기 합리화가 나쁠 때는 언제 나쁘냐면 내가 나쁘게 행동했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때 나쁜 거죠. 그래서 자기 합리화가 나쁜 거지. 사실 나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는 걸 자기 합리화라고 한다면 그건 나쁘지는 않아요. 사람은 하나의 생각 고정된 정체성으로 가기를 원해요. 우리 뇌는 그걸 편해해요. 우리 뇌가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걸 백질이라고 하는데 그 백질이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쭈글쭈글할수록 많은 생각을 가진 거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몸만 움직이기 싫은 게 아니라 생각도 움직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의 라인으로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했죠. 그런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보여지는 경향들이 있죠. 변화가 없이 늘 한결같은 사람을 더 선비 같고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죠. 그래서 분열 분석이 처음 등장했을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칼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라고 하는 더 셀프라고 불리는 그 자기라고 하는 유일한 내가 있고 나머지는 다 페르소나 가짜 가면들이야. 그래서 가면을 벗고 자기 진짜 참 자기를 찾는 거를 목적으로 많이 가는데 분열 분석 거기에 전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나야. 그리고 그거를 수용하고 이 모든 내가 나라는 걸 수용할 때 오히려 나에 대한 거부감이 없이 나를 나로 인정하는 거야. 이 전체가 다 나라고. 이 개념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프로이디안이나 그 프로이드를 따르는 사람이나 융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분열 분석을 비판을 많이 했는데 뇌과학이 발견되면 발전할수록 이제 이 가타리도 이걸 만든 가타리나 장우리도 그 신경과학자들하고 소통하면서 뇌과학적인 그 이론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발전을 할수록 이게 맞다는 게 나와요. 신경가소성도 결국은 새로운 시냅스들이 계속 연결돼야 우리가 건강하게 자기화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편하신 거예요, 그게. 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고 그걸로 고정시키는 게 좋고 하나에 몰입돼서 하나의 미래를 그리는 게 편해요. 그 다양한 미래 그리는 거 얼마나 골치 아프고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불편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했는데 그래서 기호의 에너지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분열 분석에. 그게 내가 투자하는 만큼 그것이 에너지가 돼요. 나는 하나만 길이 있고 나머지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의 길에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들의 기호를 계속 투자를 하면 기호라고 하는 건 일종의 표현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투자하면 그 에너지가 또 생기거든요. 우울한 에너지에 계속 투자하면 우울이 생기는 것처럼 또 기쁜 에너지에 투자를 하면 기쁜 에너지가 생기죠. 근데 우울하고 불안한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니까 이걸 계속 하는데 여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길이 백질의 길이 나고 여기에 신경 가소성, 그러니까 시냅스가 다시 연결돼서 생성이 되고 그렇게 이 에너지들이 또 생기죠. 근데 내가 늘 불안과 우울의 에너지가 강했는데 더 기쁘고 새로운 에너지를 형성하려면 텐서라는 게 이제 발생해요. 긴장이 발생해서 이걸 못하게 자꾸 막죠. 편한 생각과 편한 길로 다시 가게 하는데 이거 뚫고 다양한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확보를 해야 이제 그게 더 나에 대한 전체적인 걸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느 특정 부위만 사용하던 뇌가 이제 뇌 전체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뇌를 게으르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 이제 뇌과학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걸 뇌를 좀 부지런하게 만들려면 다양한 가능성들과 다양한 나의 정체성들을 상상하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는데 표현하는 거예요. 계속 표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분열 분석은. 그래서 이거를 표현의 내용화라고 하는데 표현하는 건 표현에서 끝나지 않고 나의 내용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나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거의 힘들어요. 고정돼요. 작고 새로운 것들이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표현이 돼서 긍정적인 표현들, 자기 참조적 확언이 표현으로 나올 때 그게 다시 내용이 돼서 내 안에 쌓이게 되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답이 됐을까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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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아티스트 웨이라는 게 한번 몰아친 적이 있어요. 그게 지금 아티스트 웨이가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모닝 페이퍼라는 걸 하고 새로운 거 발견하기라는 걸 하는데요. 그걸 연결시키기도 해요. 근데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막 쓰거나 그날 아침에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면 늘 반복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일수록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거 발견하기. 뭐 예를 들면 늘 모르고 지나쳤던 꽃 이름 그런 거 오늘 찾아보기. 이런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경험과 만남들이 우리 뇌의 신경 가속성들을 촉발시키고 여러 방향성들의 시냅스를 연결시켜서 더 경험해보지 못했던 다른 감정들을 찾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제 그 효율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효율을 생각하니까 반복된 일상, 반복된 패턴, 하나의 고정된 것 이렇게 가면 그게 효율적이긴 해요. 근데 그게 효율화되고 그게 반복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죽거든요. 다른 감각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효율적일 수 있지만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다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게 매우 효율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연결 접속해서 이거를 강화시켜야 되는 다른 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 못 받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가능성과 생각과 행동 경로들을 만들어주는 게 좋고 내 성향상 고정된 계획을 계속 세우는 게 좋다면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계획들도 계속 세워서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고 만들어가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아요. 제가 이제 그 나름 박사 논문이 노을 우울증이었는데 이때 이제 치매도 연결을 해서 공부를 한 부분이 있고 아까 제가 분열 분석 연구할 때의 가타리가 발견하고 학계에 발표한 이론 중에 글리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창의적 작업, 특히 예술 작업을 할 때 혹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글리아라는 게 나오는데 글리아라는 게 지금 그 치매 치료제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할 때 나오는 뇌세포가 있는데 그걸 글리아라고 하는데요. 그 글리아가 치매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과거 기억을 그 글리아가 담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글리아가 많을수록 과거 기억을 더 많이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글리아가 없을수록 과거 기억은 점점 빨리 없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하면 오히려 과거 기억은 글리아가 딱 잡아서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어떤 패턴을 갖고 살아가는 게 효과는 좋지만 지금 당장 효과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아까 심상욱 집사님. 예, 그 사람의 뇌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창조를 하셨던 이렇게 진화를 했건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왜 단순하면은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이것도 이제 분열 분석 개념인데 이게 분열 분석이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많이 욕 먹어요. 그 가타리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돌도 생명이라 그래요. 돌에도 어떤 미생물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미생물이 있지 않겠어? 그럼 걔도 생명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러다 보니 식물, 동물, 인간 이게 전부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개발보다는 더 자연주의로 돌아가는 게 인간 정신 세계에 좋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가타리가 좀 몰매맞거나 이럴 수 있는 지금 시대에서는 그때는 되게 기발했는데 그런 발언을 한 게 뭐냐면 그러나 인간의 뇌 구조가 다른 어떤 생물들보다 고도화되어 있는 거는 분명하다. 이게 창조 때문인지 진화 때문인지는 자기도 판단하기 어렵지만 비교할 수 없게 고도화가 돼 있다. 근데 고도화돼 있어서 우리가 메커니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 구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메커니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는 게 이제 심리학, 정신의학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현상은 이렇지만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단순화시킨다면 이제 원숭이나 개나 도마뱀이나 이렇게 살아가겠죠. 이렇게 고도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명들을 만들고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더 잘 답변할게요. 네. 네.
제가 정신 분석하고 교류 분석을 공부할 땐 그랬어요. 근데 분열 분석을 진입할 때 제일 많이 훈련하는 게 판단 중지입니다. 이게 판단하지 않는 연습을 실제로 해요. 그래서 판단 중지하는 연습이 많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분열 분석 개발했던 뭐 가탈이나 들레즈, 장오리 이런 사람들이 그 제일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판단을 해서 기준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모델화를 하는 걸 되게 이게 편집증으로 가는 길이라고 보고 싫어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모델화는 각자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모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사 분열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상담의 그 기초는 판단 중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는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의 상황과 배치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그냥 이해를 하지 제 틀로 그것들을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 에너지가 너무 크죠.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거는 지금 초자가 뭐 이렇게 하면 힘들죠. 네. 혹시 다른 질문이 있다면 이번 주 화요일이죠. 저희 독서 모임이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독서 모임 때도 같이 책 나눔 하거든요. 이걸로 그때 더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개인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